네, 안녕하세요. 저는 펄스나인의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펄스나인 한국과 펄스나인 AR은 싱가포르에 있는 작은 회사의 CEO로 있고요. 저는 데이터 분석을 담당을 하고 있고 AI 리서치처이기도 합니다. 챗봇에 대한 비즈니스 쪽으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딥러닝 쪽으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회사고요. 작년에 서울시 AI 컨퍼런스에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재무진단 AI 이런 걸로 장려상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웃고 있는 참신한만에 웃고 있는 이 팀원들이 저희 파트너들이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챗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GCP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도입할 예정이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앞서서 요즘 챗봇이 참 화두죠. 챗봇에 대한 저희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챗봇을 만들어 보니 이렇더라고요. 왜 챗봇일까? 네, 왜 요즘 이렇게 화두가 되었을까? 네, 채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이야기했을 때의 그런 언어적인 편리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터페이스인 것 같고요. 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편의성에 시간과 공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움을 주는 그런 디지털적인 장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분야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국에서 핫한 부분은 고객 관리 차원이라거나 혹은 제어 도구거나 내부 조직 효율화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챗봇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한 개념입니다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챗봇이라고 하면 아직도 생소해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새로운 시도이며 고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도구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챗봇을 만들다 보니 기술적인 고민과 서비스적인 고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고민은 챗봇의 핵심, 이게 뭘까라는 것인데요. 챗봇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심심이죠. 옛날부터 있었다. 이거 심심이 같은 거다. 그런데 심심이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단 대화의 깊이도 크게 없을 뿐더러 사람이 아주 외롭고 정말 고립되어 있지 않은 이상 심심이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 챗봇의 가능성은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라면 효율을 높여야 하는 기술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효율을 높인다라는 부분은 이런 것들인데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하면 해야지. 네, 이런 부분입니다. 했을 때 하는 부분, 이거는 무슨 영역일까요? 챗봇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 분석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통계적으로 한번 패턴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의도가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챗봇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같은 챗봇을 만들 수는 없고요. 그 안에 개발자 이외에도 데이터 분석이라거나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또 기술적인 부분들 중에 사람 하는 것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다. 이게 아까 챗봇에서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일부만 가능합니다. 예, 사람의 언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맥락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적으로는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저희는 처음에 챗봇을 시작을 했을 때 다운로드가 필요 없다. 이미 많이 깔려있는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라인, 톡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챗봇을 만들기만 하면 많은 유저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기만 하면 접근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산이었습니다. 네, 매체 의존적인 부분도 있고요. 매체 안에서도 어쨌든 이게 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홍보나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적 고민, 뭐 기술적인 부분이랑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사용성 면에서 그렇습니다. 텍스트는 불편하죠. 네. 모바일로 텍스트 메시지 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음성, 뭐 KT 누구라거나 뭐 아마존 에코라거나 이런 걸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성 인식률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챗봇은 도우미적인 그런 가능성도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우미라고 하면 적어도 말은 잘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좀 못하는 거는 둘째치더라도요. 그렇게 봤을 때 음성 인식률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비스에 있어서 크리티컬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은 어떨까요? 요즘 많은 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챗봇들이 카카오톡의 버튼형의 챗봇입니다. 제가 들은 사례 중에 홈쇼핑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다단계 온라인 판매라거나 이런 경우 그 버튼형 챗봇을 도입을 해서 세일즈를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했고 많은 매출을 향상시켰다라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 충분히 있을 만합니다. 뭐 나이 드신 부모님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카톡을 많이 쓰시죠. 그런 편리한 인터페이스에 버튼이라는 텍스트를 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제공을 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홈쇼핑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손쉽게 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예, 하지만 버튼이라는 것은 결국 그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도 답답하다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과 응답이 어느 정도 그 예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응답 데이터와 질문 데이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아야 될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무언가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애플의 시리조차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많은 놀라움을 주었지만 직접적인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 챗봇은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사업적으로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안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앞서서 권수영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챗봇 도입 너무 무겁게 시작하지 말자. 가볍게 빨리 한번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고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거기에서 한 발씩 더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노하우들을 빨리 쌓게 된 것 같습니다. 챗봇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굉장히 편하고 효율적인 그런 매체이죠. 하지만 종합적인 면에서 보면 아직도 불편합니다. 예, 이건 특정 연령층에만 편할 수 있고요. 아직도 쇼핑을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편해라고 하면 온라인 찾아보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에 적용되는 이슈는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챗봇은 온라인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하겠죠. 그렇다면 잘 만들어진 챗봇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고급스러운 온라인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옆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모 리서치 기관에서 여러 가지 유망 기술들의 그런 이제 하이퍼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챗봇 어시스턴트 시장 규모는 1000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도식상에서도 보면 이제 막 그로스의 초입에 있습니다. 챗봇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좋은 사례들도 손에 꼽고 또 만들기도 지난하고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지만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되고 대부분 도입을 하셔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해외에서는 챗봇 비즈니스를 어떤 쪽에 연결했을까요? 이걸 좀 찾아봤는데요. 왼쪽 보시면 EMEA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유럽, 그리고 미들 이스트 아시아, 아프리카를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IT 강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보다 조금 떨어진 사례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 이메일에 대한 소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북유럽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북유럽은 똑같이 이제 뭐 이메일이나 뭐 다른 부분은 좀 비슷한데 모바일 같은 경우 조금 더 수요가 없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건 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각 국가별, 지역별로 어떤 매체에 더 의존적이고 그 수요가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이메일 비즈니스가 유효한 거죠. 그러면 챗봇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보시면 여기 좀 이제 좀 잘려가지고 나오는데 그 왼쪽에 제가 빨간 박스 쳐놓은 저것들이 그 웹사이트 내에서 챗봇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각자의 그 사이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겠죠. 서비스 센터라거나 홈페이지 안에서라거나 네, 뭐 물건을 고른다거나 추천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저런 이제 콜센터 안에서 라이브 챗 그 수요가 미들이스트 아시아라거나 아프리카,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그럼 현재 평가 어떨까? 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심심이거나 태스크 처리 도움이거나인데 이것 둘 다 그 대화의 컨텍스트를 대부분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승자는 누구일까요? 개인적인 평가로는 하이브리드 봇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봇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게 놀라움을 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효율화를 줄 수도 있고 또 챗봇이 미스하는 부분을 사람이 커버해주기도 하죠. 고객센터 업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람과의 결합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음성인식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버튼형 입력이 답답은 하지만 실용적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는 챗봇 사용에 대해서 어떤 장벽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좀 도식으로 나타낸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내가 무언가를 요청을 했을 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싫어 라는 게 단언 아주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난 사람이 좋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에러 같은 게 좀 우려가 될 것 같아. 또는 그래도 난 뭐 챗봇도 좋긴 한데 그것도 신기한 거 다 불편하고 그냥 일반적인 웹사이트가 좋아 라고 하는 것도 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챗봇에 있어서 일반 유저들의 진입 장벽이고요. 그렇다면 챗봇의 활용 가능 범위는 무엇일까? 를 찾아봤더니 단순하지만 급할 때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고객 서비스를 조금 더 개선하는 차원 그리고 나의 디지털적인 판매 기회를 확장하는 차원 이런 쪽에서 좀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챗봇 하면 흔히 뭐 인공지능을 많이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라 모든 것이 다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즘 우리가 요구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머신러닝 이상의 그 기술들을 탑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면에서 봤을 때 챗봇 안에 머신러닝이 들어간 그런 것은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 기존의 대부분의 챗봇들이 그 룰 베이스 기반의 질의와 응답을 가지고 있고 머신러닝 부분은 일부 정도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전문가 챗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그 언급을 드렸지만 뭐 재무나 세무나 이런 부분들을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챗봇은 정보를 정리하는 일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기술력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통계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주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제적으로 유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플로우 차트 같은 그런 뭐 마인드맵이라거나 우리가 흔히 정보를 이제 위계를 세워가지고서 정리를 하는 것과 흡사한 일입니다. 이것들을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기계에게 맡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그 응답을 분류를 하는데 그 머신러닝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챗봇 서비스에서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요. 질문과 응답에 대해서 많은 양의 답변을 확보했다고 칩시다. 이게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0만 개, 뭐 1000만 개, 뭐 조 단위가 될 수도 있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많이 얻어올 수는 있겠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정보적으로 구조화 시켜야 할까요? 사람이 일일이 아이버닝 하면서 찾아서 봐야 될까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 면에서 그 응답과 답변을 그 분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이런 쪽으로 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알고리즘 말씀드리면 뭐 베이지안이나 의사결정 틀이라거나 뭐 이런 좀 기초적인 그런 알고리즘들이고요. 현재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뭐 딥러닝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데이터 주도적인 머신러닝 방법인데요. 아시겠지만 뭐 몇천만 건, 뭐 몇십억 건,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 방에 데이터를 넣었더니 뭐 오토ML이든 뭐든 엔드투엔드로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지역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 챗봇에 있어서 메인이 되기는 힘들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있는데요. 최근의 시도 중에 의도 분류는 CNN으로 하고 개체 파악은 RNN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세금 신고에 있어서 반기별 원천세 납부 신청해주세요 라는 요 대화에 대해서 반기별 원천세 납부라는 요런 이제 개체에 대해서는 RNN으로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요. 이것을 그 신청해달라라는 이 의도 파악에 대해서는 CNN으로 파악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용으로 나눌 만한 수준은 아니고 리서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딥러닝 모델이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예시를 좀 모아봤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모델은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 패스트 텍스트라는 그 모델인데요. 프리빌드된 그런 이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써볼 수가 있고 관련된 소스는 제가 여기 남겨놨습니다. 저희도 이걸 다운을 받아서 기초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들을 돌려보기도 했고요. 또 저희 이제 주종록에 맞춰서 세금과 부가세에 대한 것들을 유사도 분석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딥러닝으로 언어를 분석한다는 것은 언어의 정보 구조들을 거리상으로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숫자를 주는 것인데요. 이런 거리를 매기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를린에서 독일을 빼고 프랑스를 더하면 파리가 나옵니다. 0.73, 그러니까 73%의 확률로요. 예, 그리고 왕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하고 여자를 더했을 때 여왕이 60%의 확률로 등장하죠. 저건 이제 웃자라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던 것인데요. 이 언어 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담겨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여자에서 남자를 빼게 되면 소셜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언어상으로 가깝게 되어 있는 하지만 성별이라는 걸 구분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세금에서 넣어서 이제 해보게 되면 세금과 가산세 같은 경우는 0.58이라는 유사도를 보이는데요. 통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걸 보고서
아, 이래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통계라는 게 이제 별개가 아니라 뭐 사람이 동전을 던졌을 때 뭐 앞일 확률이 몇이다, 뒤일 확률이 몇이다 이건데 무언가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51%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 이제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올 확률을 맞출 수는 있는데 이 확률은 반반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뭐 예측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 숫자들을 보시면 좀 편한데요. 세금과 부가가치세의 그 유사도에 대해서 0.48. 세금과 부가가치세가 0.5보다 조금 낮다라는 것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세금과 가산세가 0.58이다. 아주 약간의 관계가 있다. 이런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재미있는 시도이고 앞으로 발전이 되고 우리가 좀 더 구조화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전해봐도 좋겠지만 아직까지로서는 연구개발 단계이고 상용화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바로 쓸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그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전문가 챗봇은 무엇이 있을지. 네. EX클론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영어로 된 대화형 플로우 차트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금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요. 데이터로서는 미국에 있는 국세청 데이터, 공공 데이터가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강점 같은 경우는 이미 샘플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넣어야 하는 것들 빼고는 좀 그 손을 덜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장점인데요. 이 전문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습니다. 전문 지식, 만약에 어떤 뭐 대한민국 뭐 헌법 뭐 3조 4항 뭐 이런 문서가 있다라고 하죠. 그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전부 다 이제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죠.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뭘 하면 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그 정보를 구조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 플로우 그 예시를 잠깐 드렸는데요. 앞서서 보신 그 EX클론 같은 플랫폼에서 채택하고 있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엔드투엔드로, 딥러닝으로 전문가 챗봇을 개발하는 것은 메인 알고리즘으로서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유저는 하나의 문제를 설명할 때 여러 단계의 사고를 거치고요. 이런 것들도 yes, no를 통해서 여러 의사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챗봇에도 단기 기억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봇을 지금 현존하는 챗봇들은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왼쪽 끝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인테그레이션 되는 영역이고요. 이 챗봇들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SNS라거나 뭐 이메일 혹은 웹 플랫폼 서비스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것들을 그 구축하기 위해서 밑에는 이런 백단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소스로서 가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고, NLP, 자연어를 처리해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올인원으로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커스텀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커스텀은 거의 대부분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 봇 프레임워크라는 게 존재해서 조금 개발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거는 그 GCP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 아키텍처인데요. 앞서서 보신 것이 이렇게 방대하다라고 하면 GCP의 경우는 이렇게 좀 간소화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빨리 프로덕트를 내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 좀 치열한 고민이 있고요. 그 와중에 GCP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봤던 이런 뭐 NLP 사용을 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들, 스토리지 서비스, 컴퓨팅, 뭐 이런 모든 이런 아키텍처들을 이렇게 심플하게 쓸 수 있고요. 그 와중에 비전 API라거나 뭐 스피치 API, 뭐 트랜슬레이션 API 이런 것들을 붙여서 나의 서비스의 강점을 더할 수도 있죠.
저희도 궁극적으로 채택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효용성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동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이면이 안 되나요? 네. 그러면 네, 그 영상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그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챗봇에서 이건 이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만든 챗봇인데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구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하니까 계신 곳이 어딘데요? 그러니까 뭐 여기야 뭐 이러면서 저 사진을 보내요. 저기 끝에 이렇게 다리가 좀 보이시죠? 저 다리에 있는 거를 아까 그 맨 앞 시간에서 봤던 비전 API를 통해서 이 다리는 어디에 있는 거구나라고 장소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당신은 골든 게이트 브릿지 근처에 있네요. 예, 그래 맞다. 오늘 날씨가 어떠냐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챗봇이 답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중국어로 물어봤다라고 하면 트랜슬레이션 API를 붙이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장이 가능하겠죠. 번역에 대한 부분들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그 NLP API가 잠깐 나왔는데요. NLP는 이제 자연어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 부가세에 관해서 그 판례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넣어봤고요. 옆에 보시는 것들이 그 옆에 판결 옆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것들이 그 언어에 매핑되어 있는 고유의 숫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 챗봇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용어들로 들어가 있죠. 굉장히 복잡하고요. 근데 이런 분석된 자연어를 통해서 엔티티를 이렇게 봤는데 일단 춘천지방법원에 대해서 언노운이 뜨고 처분이라는 것은 아더, 처분청은 아더, 과세처분도 아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도 분류를 해봤는데요. 왼쪽에 빨간색, 초록색 저 표시들은 1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를 긍정이다, 부정이다로 나누어가지고서 표시를 한 것이고요.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것으로 마이너스 0.7인 것으로 나오고 하지만 법적으로 소멸된 부분이 필요경부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기분이 좋은 것으로 0.7 이런 것으로 나오고요. 이거 왜 해봤냐면 그냥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문서 덩어리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감정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 제가 봤을 땐 뉴트럴인데 말이죠. 궁금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구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소송 총 비용 중 19-20은 원고가 청구 취지 막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나운 소송 밑에 나운이라고 써 있고요. 애드벌브도 있고 언노운도 있고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을 해주죠. 한글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해주긴 하네. 이런 걸 좀 봤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엔티티 분석을 한 번 더 돌려봤어요. 앞에서 돌렸던 거랑 지금 돌린 거랑 한 5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금방 또 알더라고요. 춘천지방법원은 오르가니제이션이구나. 또 춘천은 로케이션이구나. 서울고등법원은 오르가니제이션이구나. 이걸 보면서 뭔가 GCP에 있는 여러 가지 API들이 첫 술에 이게 딱 배부를 만큼 성능이 탁 나진 않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에서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저희 챗봇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독립 프론트엔드 개발 및 페이스북 등 인테그레이션 그런 프론트엔드가 있고요.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사정은 처음이지 챗봇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레벨 나오고, 파란 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기계가 얘기를 하고 있고, 빨간 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거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인식하고 있고, 이런 식의 이제 프론트엔드 UX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살짝 보이시는데요. 멀리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딱 봐도 재미없고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함축적으로 넣어야 되는 신고서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런 복잡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정보를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라인 바이 라인 작성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구현을 해놨고요. 그 작성이 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업종별 그리고 뭐 지역별 공공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옥타곤 형태로 평가 툴로 그 당신의 재무 상태는 어떻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떠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세 가지 솔루션을 압축해서 탑재할 수 있는 것들도 넣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도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이런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챗봇이죠. 현재 그 개발되어 있는 모습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페이스북에 인테그레이션 돼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 안에서 뭐 강남구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낸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고요. 썼고, 아까 그 작게 보셨던 옥타곤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생겼습니다. 기술적으로만 개발을 해놓고 분석적으로는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로토타입인데, 대화형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음성을 넘어서 영상,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저희는 이런 것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어떤 그 현직 아나운서의 그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그 다양한 각도로 찍어가지고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 톤을 학습을 해서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이 아나운서의 그 말해야 되는 내용에 맞춰서 입을 생성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입이 좀 이렇게 떨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상 데이터 처리 부분이 조금 덜 학습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 하지만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립싱크는 맞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저희는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이제 보기는 좋은데 뭔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너무 사람스러운 게 좀 깨름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입혀보는 이런 것도 개발했습니다. 딥러닝은 저는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어떤 피처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로 변환을 할 때 그 변환하는 그 룰을 특정 스타일에 있는 특징들을 학습을 시켜다가 여기에 적용을 한다거나요.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다양한 스타일로 옮겨서 배경하고 사람하고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말씀드린 부분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GCP에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다양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챗봇도 개발하고 있고 챗봇 안에서 보여줄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들은 그 구글에 있는 여러 솔루션들을 쫙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 딱 4가지만 추천을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스토리지 서비스, 컴퓨터 엔진 서비스, 그리고 그 빅쿼리 서비스, 그리고 ML 머신러닝 엔진 서비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고의 조합을 찾아서 아직도 실험 중이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함께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약간의 이제 데모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빅쿼리라는 서비스에는 다양한 그 공공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정리가 되어서요. 옆에 보시면 그 퍼블릭 데이터 셋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실 수도 있고 나의 데이터를 올리거나 나중에 이제 거래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트너 등록해라, 데이터 올리면 이걸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그런 서비스도 이제 그 구글 서비스 안에 눈에 띄이는데요. 저희는 이 노출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 IRS라고 그 미국의 그 국세청 데이터 중에서도 비영리 쪽 그리고 그 면세 사업자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여기에 이제 잘 전처리 돼서 담겨놓은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이고 글로벌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데이터 어떻게 조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콘솔의 화면인데요. 네,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빅쿼리랑 스토리지 쓰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빅쿼리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 IRS 그 990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번역기를 해놨는데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세트 보기 저걸 누르면 아까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미리 전처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막상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데이터 분석의 70%에서 80% 또는 90%가 전처리라고 합니다. 그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IRS라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막상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분석해볼 생각을 하시면 빅쿼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퍼블릭 데이터셋의 어떤 위력이랄까요? 노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처리도 이 서비스 안에서 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해 볼 만하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 이거를 빅쿼리에서는 이제 SQL문을 통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은 아주 빅데이터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방대한 편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돌려보는 걸 할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드리고 싶네요. 스타트업은 효율성도 필요하고 시간도 돈이고 그리고 사람이 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클라우드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고요. 보시면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보는 데까지 2.5초가 걸렸어요. 이 분석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그 국세청에 들어가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면세 사업자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들의 재무 데이터 중에서 2015년도 거 중에서 이 사람들이 올린 데이터, 그러니까 뭐 임직원은 몇 명인지, 뭐 누가 보수 얼마 받아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뽑아주는 이런 그 쿼리문이고요. 이것들을 2.5초 만에 돌렸고, 네, 보시면 이 결과는 이렇습니다. 뭐 단체 이름 뭔지, 어느 주에 있고, 뭐 레비뉴는 몇이고, 인플레이 몇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죠. 지능화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그 섹시하고 핫한 직업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전처리만 시키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도 뭐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서버를 이제 2대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작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버 2대에다가 클라우드까지 쓰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설계를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돌려서 결과를 받아보고 피팅하는 일인데요. 결과를 돌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아까 잠깐 보셨던 이 아나운서 영상 같은 경우 얼마 되지 않는 데이터로 처음에 돌린 거였었는데 한번 돌리는데 한 2, 3일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개발자는 숨만 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장비가 좀 많으면 뭐 이것도 돌려보고 저것도 돌려보고 좀 효용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강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ML 엔진 켜가지고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허리를 돌려봤어요. 이건 이제 트레이닝을 시킨 거고요. 트레이닝 시키게 되면 여기서 뭐 이제 학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이제 로스가 얼마나 주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트레이닝 시킨 결과가 보통 이렇게 글로 뜨거든요. 글로 뜨는 것을 시각화해서 테스터 보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로스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스텝. 네. 그 초당 스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또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강점입니다. 뭐 사업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가이드스타라고 그런 비영리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그 기부금 가져간 것들을 잘 쓰고 있는지 그 감시하는 또 다른 비영리 기구가 있는데요. 그런 곳들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아까 보셨던 그 IRS 그 990 거기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분석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빅쿼리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그 손쉽게 작성이 가능하겠죠. 네. 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PDF 파일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오늘 이 자리에 빅데이터 도입 또는 아키텍처 설계, 뭐 챗봇 이런 키워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뭐 성공 사례를 공유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 어떤 그 현재 고민점들 이런 거를 공유드리고 같이 뭐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하고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고요. 뭐 관련된 기술적인 질문이라거나 뭐 제휴 제안 또는 뭔가 이제 같이 연구하자 이런 부분도 열려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제가 PPT에 넣어놨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 짧은 관계로 더 진행은 못하고 그 Q&A 같은 경우는 끝나고 받고요. 네, 많은 교류를 희망합니다. 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